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25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죠. 남편 준태와는 25세 만나 30에 결혼했고 그가 가구 제조업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뒷바라지했어요. 그날은 준태의 5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어요. 준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끓이고 생크림 케이크도 미리 주문해 놨죠. 저녁 6시쯤 준태가 들어왔을 때 식탁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저는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었어요. 준태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움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식사 중간에 준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벨소리를 듣자마자 준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전화를 받더니 목소리를 낮춰 뭔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야 해? 오늘은 좀. 준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준태는 금세 알았어. 지금 나갈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보 어디 가는 거예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금방 돌아올게. 준태는 재킷을 집어들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식탁을 바라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23년 동안 준태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간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더욱이 자신의 생일날에 말이죠. 밤 10시가 넘도록 준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죠. 혹시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병원에 전화까지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1시 반쯤 되었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태가 돌아왔구나 생각하며 급히 문 쪽으로 갔죠. 그런데 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준태가 아니었어요. 윤미정 씨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인터폰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덩치가 크고 험상궂게 생겼고 다른 한 명은 말라깽이의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문을 열지 않은 채 물었어요. 박준태 사장님 부인 맞으시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지금 없는데요. 내일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꼭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빚 갚을 준비 됐냐고 물어보러 왔거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빚이라니요? 준태가 무슨 빚이 있다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무슨 빚이? 사모님 이거 보세요. 덩치 큰 남자가 문틈으로 종이를 밀어 넣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채 계약서였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미정. 제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걸 한 적이 없는데. 박준태 사장님이 사모님 명의로 돈을 빌렸어요. 원금 2억의 월이자가 1,000만 원이니까 지금까지 밀린 게 4천만 원 정도 되네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억이라니요? 월이자가 1,000만 원이라고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위조된 거예요. 그럼 경찰서 가서 확인해 보시죠. 하지만 사모님 인감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고 필적 감정해봐도 사모님이 쓴 거 맞을걸요. 저는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제 글씨체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이라는 글자를 쓰는 제 습관과는 다른 부분이 보였어요. 내일까지 1,000만 원만 가져오세요. 그럼 일주일 더 기다려 드릴게요. 남자들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준태가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저는 계약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준태는 그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미정아 이건
제 명의로 2억을 빌렸다고요? 언제 제가 동의했어요? 미정아, 사정이 있었어. 사업이 어려워져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거든. 그래도 제 이름을 함부로 쓸 수는 없잖아요. 준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곧 갚을게. 저는 준태를 믿고 싶었어요. 23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잖아요.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준태는 일찍 나갔습니다. 오늘 중으로 해결할게라는 말만 남기고 말이죠. 저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했지만 온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준태는 여전히 없었어요. 핸드폰을 걸어봐도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죠. 저녁 8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중년 여성이 혼자 서 있었어요. 얼핏 보기에는 동네 아주머니 같았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윤미정 선생님이시죠? 저는 오금자예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왠지 소름이 돋았어요. 어떤 일로 오셨는지. 어머, 선생님도 참. 어제 저희 직원들이 와서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 사채업자였어요.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밖에서 하면 이웃들이 뭐라고 할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금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금자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감탄했어요. 와, 집이 정말 예쁘네요. 선생님 댁이 여기 아파트에서 제일 넓은 거 아니에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최대한 차갑게 말했어요. 아이고 선생님. 그렇게 경계하지 말아요. 저도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인걸요. 금자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선생님이 직접 쓰고 도장까지 찍으신 거예요. 계약서에는 분명히 제 이름과 도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계약을 한 적이 없어요. 이건 위조된 거예요. 제가 언제 이런 걸 썼다고. 선생님, 위조라고 하시니까 참 난처하네요. 그럼 법원에서 확인 받아보실래요? 필적 감정이랑 인감 확인 다 받아보시죠. 금자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박준태 사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인분이 동의하셨다고요. 그래서 부인 명의로 계약하는 거라고. 준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당연하죠. 남편 몰래 처가 이런 계약을 할 순 없잖아요.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준태가 정말 제 동의 없이 제 이름을 쓴 건가요? 어쨌든 계약은 유효해요. 원금 2억의 연이자가 60%니까 지금까지 석 달 밀렸으니 이자만 3천만 원이네요. 연이자 60%요? 그럼요. 고리대금업이 원래 그래요.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연이자 60%라니요. 그럼 1년이면 이자만 1억 2천만 원이란 말인가요? 선생님, 남편분은 어디 계세요?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되네요. 저도 몰라요. 어제부터 연락이. 그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준태가 도망간 건 아닐까요? 참, 그러고 보니까 박 사장님이 어제 제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요? 이제 모든 걸 부인한테 맡긴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한동안 어디 가야 한다면서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게 무슨... 선생님, 설마 남편분이 도망간 줄은 모르셨어요? 아니면 부부가 함께 계획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다면 더 문제네요. 계약상 연대보증인이 선생님이거든요. 남편이 못 갚으면 선생님이 갚아야 해요.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연대보증인이라니요. 일단 당장 1,000만 원만 가져오세요. 그럼 일주일 더 기다려 드릴게요.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이 집이 있잖아요. 전세금이 얼마예요? 2억 5천은 되죠. 금자는 제 집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마치 이미 자기 것인 양 말이죠.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셔서라도 일단 이자부터 갚으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금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적인 뉘앙스는 충분히 전해졌어요. 생각해 보시고 내일 연락 주세요. 금자는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준태는 어디로 간 건지, 정말 저를 두고 도망간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남편이 실종됐다고 말이죠. 하지만 경찰은 시큰둥했습니다. 부부싸움 때문에 가출한 거 아니에요. 성인 남성이 하루 이틀 안 들어온다고 실종 신고할 일은 아니죠. 아니에요. 분명히 무슨 일이. 일단 일주일 지켜보시고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다시 오세요. 경찰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준태의 사업장에 가봤어요. 그런데 이미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임대료를 밀려서 강제 폐쇄됐다는 안내문만 붙어 있었죠. 사장님 며칠 전에 짐 정리하고 어디론가 가셨어요. 옆 가게 사장님이 말해줬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와서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마지막에 보니까 완전히 초췌해져 있더라고요.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준태가 모든 걸 저한테 떠넘기고 도망간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정이라는 글자를 쓸 때는 항상 오른쪽을 조금 길게 빼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서의 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제 글씨를 흉내낸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위조를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제 인감도장이 분명히 찍혀 있었거든요. 도장은 집에 있는데 어떻게 찍힌 건지 의문이었어요. 이틀 후 금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훨씬 차가웠어요. 선생님, 생각해 보셨어요? 남편을 찾아봐도 연락이 안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아이고 선생님. 저도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기다릴 순 없어요. 금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차피 갚을 돈인데 차라리 집을 담보로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집값이 3억 정도 하니까 빚 갚고도 1억은 남을 거예요. 집을 담보로요? 네. 그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에요. 지금처럼 이자만 계속 늘어나봐야 결국 집까지 다 날려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이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그때 절친 영숙이 전화를 했어요. 미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 며칠째 연락이 없길래 걱정됐어. 저는 영숙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영숙은 그날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것 같은 비싼 옷을 입고 있었어요. 미정아, 많이 힘들지? 응. 학교에서 자진 사직하라고 하네.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요즘 학교들이 다 그래. 조금이라도 문제 생기면 교사 자르기부터 하잖아. 영숙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줬어요. 그런데 미정아, 이제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 무슨 결단? 집 말이야. 사채업자들이 계속 압박하고 있잖아. 차라리 집을 정리해서 빚을 깔끔하게 갚는 게 어때? 저는 영숙의 말에 놀랐어요. 며칠 전만 해도 집을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정리하자는 말이 나오다니요. 영숙아, 집은 제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인데. 미정아, 현실을 봐. 지금 이자만 해도 감당 안 되잖아. 계속 이렇게 가면 집도 날리고 빚은 더 늘어나. 영숙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숙아,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옷도 새로 사고 뭔가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 아, 이거. 남편이 사업이 잘 돼서 용돈을 좀 많이 줬어. 그런데 영숙의 남편은 공무원이에요. 사업을 한다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사업이요? 공무원인데? 아, 그게. 부업으로 투자 좀 하고 있어. 요즘 부동산이 괜찮잖아. 영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어요. 그보다 미정아, 내일 부동산 중개사 만나보자.
집값 한번 알아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영숙의 핸드폰 화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준태 오빠라는 저장면과 계획대로 잘 되고 있지? 라는 메시지. 정말로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음 날 영숙과 함께 부동산에 갔습니다. 중개사는 저희 집을 둘러본 후 3억 2천만 원 정도로 시세를 매겼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좋아서요. 금매로 내놓으면 3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3억이면 빚 갚고도 1억은 남겠네. 영숙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선뜻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저와 준태가 신혼 때부터 15년간 살아온 보금자리였거든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미정아, 너무 오래 생각하면 안 돼. 부동산 시장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 영숙이 재촉했지만 저는 당장 결정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잠깐만이라고 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잘 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곧 집 매물로 나올 거야.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영숙이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제 집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숙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됐어요. 자진 사직서를 내는 그날 교무실에서 짐을 정리하며 울었습니다. 25년간의 교직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 몰랐어요. 미정 선생 힘내세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거예요. 몇몇 동료들이 위로해줬지만 대부분은 외면했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금자에게 가져다 주니까 이자에도 못 미쳤어요. 선생님, 이걸로는 부족해요.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만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을 파시든지 아니면. 금자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일자리도 잃고 빚은 계속 늘어나고 이제 정말로 집까지 잃어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때 영숙의 핸드폰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보게 됐어요. 영숙이 화장실에 간 사이 소파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켜졌거든요. 준태 오빠, 미정이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조심해.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영숙이 준태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영숙이 준태와 짜고 있다 해도 제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걸까요? 준태는 정말로 저를 버리고 도망간 걸까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요? 답을 찾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마저 잃게 된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금자의 독촉이 더욱 거세졌어요. 매일같이 전화가 오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들을 마주쳐야 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따가워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거나 급히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선생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이자만 해도 지금까지 5천만 원이 넘었거든요. 금자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내용은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원금 2억에 이자 5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당장 갚으시든지 아니면 집을 넘기시든지 선택하세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집을 팔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내일까지 결정 안 하시면 법적 조치에 들어갈 거예요. 법적 조치라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이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더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새로 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결국 집을 정리해야 할 것 같지? 영숙아,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집에 추억이 너무 많은데. 미정아,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야. 영숙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미정아,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
내가 아는 투자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집을 시세보다 높게 사겠다고 해. 정말요? 응. 3억 5천만 원에 사겠다는데 빚 갚고도 2억이 남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세보다 3천만 원이나 높은 가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내일 바로 계약해야 한다는 거야. 늦으면 다른 매물로 넘어간대. 뭔가 이상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알았어, 영수가. 고마워. 그럼 내일 아침에 법무사 사무실로 와. 계약서 작성하자. 영숙이 돌아간 후 저는 집 안을 둘러봤어요. 신혼 때 준태와 함께 고른 가구들, 벽에 걸린 사진들, 아이 방으로 쓰려고 꾸며놨던 작은 방까지.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짐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영숙이 먼저 와 있었고 낯선 중년 남자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미정아, 이분이 투자자분이야. 안녕하세요, 김 사장이라고 합니다. 김 사장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차가웠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잔금 지급일이 한 달 후였어요. 둘째, 계약금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계약금이 3천만 원 뿐인가요? 금매니까 어쩔 수 없어요. 대신 잔금은 확실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김 사장의 설명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김 사장이 영숙과 따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둘이 너무 친근해 보였어요. 마치 오래 알던 사이 같았습니다. 영숙아, 저분과 어떻게 알게 됐어? 아, 남편 친구야.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분이거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집을 비우는 날 이삿짐 센터 기사님들이 와서 짐을 옮겼습니다. 저는 급히 구한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15평에서 3평 원룸으로 줄어든 제 생활 공간을 보며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지 일주일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동네 마트에서 일자리를 구해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허드렛 일이었지만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사모님 힘드시죠? 이 나이에 이런 일을. 마트 사장님이 동정하는 듯 말했어요. 괜찮아요.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그런데 사모님 집 아직 안 팔렸더라고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아직 빈 집으로 놔둬져 있던데요. 투자자가 샀다면서 왜 안 들어가시는 걸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계약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김 사장이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날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가봤습니다. 정말로 아직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어요. 더 이상한 건 제가 키를 아직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할 때 김 사장이 나중에 받겠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열쇠로 집 안에 들어가 봤어요. 텅 빈 집 안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를 발견했어요. 누군가 떨어뜨리고 간 것 같았습니다.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거기에는 2단계 미정명의 전 재산 정리 완료라고 적혀 있었고 아래쪽에는 여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금자, 김영숙, 김 사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박준태.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준태의 실종도 사채 계약도 영숙의 도움도 집 매매도. 전부 다 한 패거리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주저앉았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도 진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할 일은 하나였어요. 이 모든 증거를 모아서 반격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견디는 동안 저는 복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적 지식도 부족하고 확실한 증거도 부족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근처 분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치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 정서진이에요.
중학교 때 선생님께 국어 배웠던 서진이요. 아, 서진이구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정서진은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도 특히 똑똑했던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정의감도 강했었죠.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게. 저는 부끄러워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선생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까요? 오랜만에 뵙네요. 서진의 제안에 따라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서진은 변호사가 됐다고 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중학교 때 선생님이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잖아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진이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선생님, 사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선생님 남편분과 오금자, 그 일당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진이 왜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의뢰인이 있어요. 오금자에게 당한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분의 의뢰로 조사하다가 선생님 사건도 알게 됐어요. 그럼 내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네. 박준태 씨와 오금자, 김영숙 씨가 공모해서 선생님 재산을 빼돌리려는 계획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서진의 말에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드디어 저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인데? 그 빚 당분간 갚지 말고 더 불려주세요. 저는 서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빚을 더 늘리라고? 지금 갚으면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게 돼요. 대신 빚을 더 불려서 오금자가 불법 고리 대금업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야 해요. 서진은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연이자 60%는 명백한 불법이에요. 하지만 지금 갚아버리면 증거가 사라져요. 더 불려서 그들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보여줘야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빚이 더 커지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불법 계약은 무효니까 나중에 원금만 갚으면 돼요. 아니, 위조된 계약서라면 원금도 갚을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서진의 말에 일리가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런데 서진아, 넌 왜 이런 일을 도와주는 거야? 변호사 수임료도 못 줄 텐데. 선생님, 중학교 때 기억나세요? 제가 따돌림 당할 때 선생님이 지켜주셨잖아요. 저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서진이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친구들에게 무시당할 때 제가 나서서 도와줬었죠.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이제 제가 선생님을 위해 그 말을 증명할 차례예요. 서진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그 모습에서 중학생 때의 당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오금자의 회계장부와 계약서들을 구해야 해요. 그리고 박준태 씨의 위치도 찾아야 하고요. 어떻게 그런 걸? 선생님이 직접 하셔야 해요. 저는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증거 수집은 당사자가 해야 법적으로 유효해요. 서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선생님, 각오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맞서 싸울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서진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뭐든지 물어보세요. 너의 진짜 목적이 뭐야? 정말 단순히 은사를 도와주려는 거야? 서진은 잠깐 망설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 지금은 그것보다 복수에 집중하세요. 다른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일단 서진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었거든요. 며칠 후부터 저는 서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오금자의 사무실 근처를 정찰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숙의 행동도 감시했어요. 무엇보다 준태의 행방을 찾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서진의 말로는 준태가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범죄자들은 보통 자신의 범행 결과를 지켜보고 싶어 해요. 분명 가까운 곳에 숨어 있을 거예요. 과연 서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오금자의 사무실을 며칠째 감시하던 중이었어요.
서진이 알려준 방법대로 근처 카페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익숙한 뒷모습을 가진 남자가 오금자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태였어요. 제가 그토록 찾던 남편이 당당하게 사채업자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실종된 게 아니라 아예 그들과 한패였던 겁니다. 저는 서둘러 그 건물로 향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미정이가 좀 눈치채는 것 같던데? 준태의 목소리였어요. 걱정하지 마. 이제 거의 끝났어. 집도 넘어왔고 퇴직금도 다 뽑아냈잖아. 금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 여자도 이제 쓸모없어. 애초에 계획에 없었던 놈인데 끼어들어서 몫을 나눠달라고 하잖아. 하지만 영숙이가 없었으면 이렇게 쉽게 안 됐을 거야. 그래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나중에 입 단속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영숙까지도 이들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결국 버려질 운명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미정이는 어떻게 할 거야? 준태가 물었어요. 뭘 어떻게 해? 이미 빈털터리가 됐잖아. 고시원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면서 평생 살게 될 거야. 금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너무나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가끔은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어. 준태의 목소리에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어요. 미안하기는. 20년 넘게 무능한 남편 뒤치다꺼리만 하던 여자잖아. 이제 혼자 살아가는 법이나 배워야지.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23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저를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급히 계단을 내려와 카페로 돌아갔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커피컵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준태가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준태는 지하철을 타고 한강 근처의 원룸촌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준태가 들어간 건물을 확인한 후 저는 서진에게 전화했어요. 찾았어요. 준태를 찾았어요. 어디 있어요? 그리고 금자와 대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전부 계획된 일이었어요. 서진에게 들은 내용을 모두 전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좋아요. 이제 2단계로 넘어갑시다. 2단계요? 이제 그들의 회계 기록을 구해야 해요. 오금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 증거를 모아야 하거든요. 서진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서진아 영숙이 집에도 가봐야 할 것 같아. 왜요? 준태와 금자가 영숙이도 정리하려고 한다는 걸 들었어요. 영숙이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김영숙은 공범이에요. 동정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너무 착하신 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뭘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서진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영숙이 다치는 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오금자의 사무실에 잠입했어요. 서진이 알려준 대로 청소부 아주머니로 변장했습니다. 늦은 밤 시간이었고 사무실은 비어 있었어요. 금고는 열 수 없었지만 책상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여러 사람들의 계약서와 회계 장부였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수집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제 계약서 외에도 비슷한 위조 계약서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모두 다른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처럼 속은 거구나. 오금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서류를 뒤지다가 영숙의 집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발견했어요. 김영숙 정리 -D-3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일 후에 영숙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급히 사무실에서 나와 영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영숙이 저를 배신했지만 그래도 위험에 처한 걸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영숙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거든요. 저는 뒷문으로 들어가 영숙의 방으로 갔어요. 거실에서는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숙 씨,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사세요. 뭔 소리야? 나도 이 일에 공헌했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가 나 있었습니다. 공헌이라니까요. 처음 계획에 없던 사람이 끼어들어서 몫을 달라고 하는 게 공헌이에요. 준태 오빠랑 나는 오래전부터. 그만하세요. 박준태도 이제 당신과는 관계없다고 하던데요. 저는 영숙의 방 서랍을 뒤져봤어요. 혹시 중요한 증거가 있을지도 몰랐거든요. 서랍 맨 아래에서 USB 하나를 발견했어요. 라벨에 보험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USB를 주머니에 넣고 나오려던 순간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아야, 뭐 하는 거야? 영숙의 비명소리였어요. 저는 급히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영숙이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남자 둘이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요. 계속 떠들면 어떻게 될지 알죠? 미정아. 영숙이 저를 보더니 소리쳤어요. 남자들도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윤미정 아니야? 왜 여기 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영숙이한테 빌린 돈을 갚으러 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요? 낮에는 일하느라 못 와서.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말했어요. 어차피 둘 다 입 단속시켜야 하는 거 같이 하죠. 그 순간 저는 위험을 느꼈어요. 영숙아, 일어나. 저는 영숙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잡아. 남자들이 뒤쫓아왔지만 저희는 골목길로 빠져서 간신히 도망쳤어요. 한참을 뛰고 나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영숙은 울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사과할 때가 아니야.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저는 영숙을 데리고 24시간 찜질방으로 갔어요. 거기서 USB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안에는 준태와 오금자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계획서와 회계 장부도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아, 이걸 왜 가지고 있었어? 혹시 몰라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증거로 쓰려고 했어. 영숙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준태와의 관계, 계획에 참여하게 된 경위, 제 계약서를 위조한 일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는 정말 너를 해치려던 게 아니야. 준태 오빠가 꼭 필요하다고 나중에 다 갚아줄 거라고 했거든. 그래도 내 이름을 함부로 쓸 수는 없는 거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숙의 눈물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영숙도 결국 준태에게 이용당한 거였으니까요. 영숙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나도 이제 위험해졌잖아. 저는 서진에게 전화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서진이 말했어요. 완벽해요. 이제 모든 증거가 다 모였어요. 영숙이는 어떻게 하죠?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안전할 거예요. 저는 영숙을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때가 온 거예요.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왔습니다. 서진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날이었어요. 선생님, 준비되셨죠? 서진의 눈빛이 단단했어요. 지난 몇 주간 함께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면서 서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변호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 경찰서부터 갔어요.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USB에 있던 녹음 파일, 오금자 사무실에서 찍은 회계 장부 사진, 위조된 계약서들, 그리고 영숙의 증언까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연이자 60%는 명백한 고리대금업 위반이고 계약서 위조는 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같은 시간 서진은 언론사에도 제보했어요. 여러 명이 피해를 당한 조직적인 사기 사건이라고 말이죠. 사회적 파장이 클 거예요. 서민들을 상대로 한 악질적인 사채업이니까요. 그날 저녁 뉴스에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조직적 사채 사기, 서민들 울린 일당 검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오금자와 준태 그리고 김 사장이 모두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선생님 해냈어요. 서진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저도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법정에서 벌어질 거였어요. 재판 첫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갔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준태를 보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저를 배신한 범죄자일 뿐이었어요. 서진이 제 변호를 맡았어요. 상대 측 변호사들이 여러 명인 것에 비해 서진은 혼자였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채권 분쟁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서진의 모두 발언이 시작됐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재산을 편취했습니다. 특히 박준태는 23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마저 속이고 이용했습니다. 준태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단순한 부부간의 채무 문제를 사기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죠. 서진이 USB에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준태와 오금자가 저를 어떻게 속였는지, 어떻게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웠는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어요. 준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한 이 회계 장부를 보시면 오금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법 고리대금업을 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진은 차례차례 증거를 제시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영숙도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했어요. 저도 박준태에게 속았습니다. 계약서 위조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지만 윤미정 선생님을 해치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영숙의 증언으로 준태의 범행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재판은 3번의 공판을 거쳐 진행됐어요. 매번 서진은 완벽하게 준비해서 상대방 변호사들을 압도했습니다. 마지막 공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오금자는 고리대금업 및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피고인 박준태는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법정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 배상액, 전액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저는 빼앗긴 재산을 모두 되찾을 수 있게 됐어요. 법정에서 나오는 길에 준태가 저를 불렀어요. 미정아.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이 없었거든요. 선생님 축하해요.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서진아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서진의 표정에서 뭔가 더 할 말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진아 혹시 아직 숨기는 게 있어? 서진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무슨 뜻이야? 선생님, 이제 진짜 주인이 되실 차례입니다. 서진의 말에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작전 1단계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2단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저는 서진이 정말로 단순히 은사를 도와주려고 한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단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로 했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으니까요. 몇 주 후 저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재산이 제게 돌아왔거든요. 집에 들어서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당당하게 돌아온 거예요. 학교에서도 복직 제의가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사과하며 돌아오라고 했어요. 미정 선생, 그때는 오해가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밝혀졌으니 당당하게 돌아오세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교장 선생님, 감사하지만 다른 계획이 있어요. 정말로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책방을 열기로 했어요. 다시 시작이라는 이름의 책방이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책방 준비를 하는 동안 서진이 자주 도와줬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서진아, 정말 궁금한데 너의 진짜 목적이 뭐야? 어느 날 서진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선생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서진은 여전히 말을 흐렸어요. 책방 오픈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영숙이 찾아왔어요. 미정아, 책방 정말 예쁘게 꾸몄네. 영숙은 재판 후에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영숙아,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미정아, 정말 미안해.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저는 정말로 영숙을 용서했어요. 영숙도 결국 피해자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미정아, 조심해. 뭘? 서진 그 아이 말이야. 뭔가 이상해. 무슨 소리야? 재판 끝나고 나서 이상한 사람들과 만나는 걸 봤어. 그리고 준태한테 면회도 갔다더라. 영숙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서진이 준태를 만났다니요? 확실해? 응. 교도소 면회 기록을 확인해봐.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진이 정말로 저를 도와준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책방 오픈 날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와줬고 동네 주민들도 관심을 가져줬어요. 선생님, 축하해요. 서진도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서진아, 고마워. 그런데 오픈 행사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서진이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드릴 때가 왔어요. 무슨 이야기? 사실 제가 선생님을 도운 건 단순히 은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서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그럼 뭐 때문이었어? 더 큰 계획이 있거든요. 선생님을 진짜 주인으로 만드는 계획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네, 작전 2단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녀를 진짜 주인으로 세울 차례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서진의 진짜 정체가 뭘까요? 그때 책방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어요. 실루엣만 보였지만 분명히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윤미정 선생님. 낯선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친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불빛 속으로 걸어 나오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젊어 보이지만 위험이 느껴지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죠. 저는 정서진의 실제 고용주입니다. 고용주요? 네.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일하게 될 사람이기도 하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진짜 빛을 발견할 수 있죠. 미정이 절망의 순간에 만난 서진처럼 우리 주변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미정이 보여준 건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끝까지 진실을 찾으려 했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해냈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문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지금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이에요. 미정처럼 용기 있게 맞서 싸운다면 분명 더 강한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